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담보 물건을 공부했었죠. 저당권이 조금 복잡하고 또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셔야 하는데 기출문제를 잘 좀 습득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계약법을 들어갈 겁니다. 이 계약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지잖아요. 총론이 5문제, 강론이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죠. 매년 10문제 나오는데 이 계약법은 그렇게까지 우리 물권법에 비해서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쉬운 부분이고 또 양도 많지가 않아요. 양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득점 분야를 잡아야 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 계약 총론과 강론은 나눠지는데 계약 총론은 뭘 얘기하냐? 계약의 의, 계약의 종료,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에서 중요하잖아요. 동시행 항명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효력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계약의 소멸, 계약의 해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총론 파트에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강론 파트 하면은 우리가 계약법에 열거되어 있는 계약이 전형 계약이 15가지가 있거든요. 15가지 중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련되는 계약만 공부하지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련되는 계약이 3가지가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요걸 3가지를 공부하는데 매매 계약이 2문제 또는 이 교환 계약이 1문제. 교환 계약이 1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온다면은 임대차 계약이 3문제 나오고 나온다면은 2문제. 그래서 매매 2문제, 임대차 2문제, 교환. 이래서 우리가 5문제가 엮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아무튼간 계약 총론과 강론을 일단 기출 문제를 잘 습득하셔야 한다는 거. 자, 지금부터 우리 계약법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 계약 총론. 뭐 이거 잘못 나온 계약 총론이 계약 이거 오타가 나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계약의 유형이라고 나왔는데 기업권에 관한 설명이라고 나와서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의 유형.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틀린 건 맞았는데 지역권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갑자기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문제죠. 지문은 맞았어요. 지문은 맞았는데 어떻게 다가 오타가 나왔네요. 자,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이래야죠. 자,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맞았습니다.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자, 2번 전형 계약 중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자, 쌍무 계약은 이 양당사자가 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죠. 근데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맞은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러면 맞아요. 하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다 하면 틀립니다. 이 현상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 현상광고가 자 여러분들 전형계약 중에 하나죠. 현상광고라는 게 뭡니까? 현상금이 달려있는 광고를 얘기하죠. 현상금이 달려있는 광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요물계약이죠. 이 현상 광고 내용에 합치되는 이행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약정만 갖고 합의만 갖고는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이것은 현상금을 반드시 줘야죠. 유상계약이죠. 이건 일방만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무계약입니다. 그러면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이다 하면 이것 때문에 틀렸죠. 편무계약도 있으니까. 아무튼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러면 맞았죠. 교환계약은 유물계약이다. 유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죠. 이 말이 틀렸죠.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 가지고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러죠. 요물계약은 실천계약이라고 그래요. 합의만 갖고는 안 되고 약정만 갖고는 안 되고 실행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걸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요물계약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자, 우리 현상광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이 계약금 계약이 4번 나왔어요.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계약. 이런 걸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임대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계약. 이걸 요물계약인데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죠. 맞았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았죠. 임대차 계약은 차임 지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차임이 없이 공짜를 빌려 쓰는 건 뭡니까? 사용대차라고 그러죠.
공짜로 빌려 쓰는 계약은 사용대차. 임대차는 차임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유상계약이죠. 맞았죠. 그러면은 답은 3번이네요. 자, 우리 계약의 유형에 관한 문제죠. 계약의 유형에 관한 틀린 것은 답이 3번이라는 거.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두 번째 문제,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청약과 승낙. 자, 청약과 승낙에 관해서 옳은 거.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자, 불특정 다수인한테 한 청약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동 판매기 후 상품 진열은 정찰 가격인 상품 진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청약입니다. 근데 누가 승낙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한 청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해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하고 이 불특정 다수인의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승낙은 반드시 청약의 내용에 합치되는 청약자한테만 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해갖고는 승낙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맞았네요. 2번은. 3번. 청약 발신 후 그 두 달 전에 청약이 상대방의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상대방의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자, 여러분들 청약 후 청약자가 사망했거나 청약자가 행위 능력이 상실되더라도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의 행위 능력을 상실했으면은 이건 수령 능력 문제가 제기돼요. 법정 대리인에게 도달이 알게 돼야만이 도달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법정 대리인은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청약을 대항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알았으면은 청약의 효력이 도달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알았으면은 청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대항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지금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이 맞았죠. 지금 2번이 맞은 거고 3번, 4번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하였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서 승낙했어요. 대금을 낮추어서 승낙했다는 것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보여죠. 자, 우리 534조를 보면은 변경을 가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된다 그러죠. 새로운 청약. 이것은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청약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되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건 승낙이 아니에요. 변경을 가거나 조건을 붙이면은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것도 틀렸죠.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고 했어요.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팔겠다고 했으면은 이건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죠. 이거 사갈 사람 하고 있는 거죠. 얼마에 팔겠다라고 확정이 돼야만이 이 청약인데 그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죠.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을이 곧 1억 원을 사겠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청약이죠. 1억 원에 사겠다. 청약하도록 상대방에게 청약하도록 이유되는 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데 1억 원에 내가 사겠다라고 의사표시했으면 주택의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틀렸죠. 갑이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 당신한테 1억 원에 팔겠어 라고 해야 계약이 성립되지 이것만 가지고는 청약에 불과하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립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맞은 걸 고르았으니까 2번만이 맞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거. 자, 이래서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3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3번 문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계약이 합의 해지. 자, 이 합의 해지가 저 문제 잘 나오죠. 합의 해지는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는 거. 대금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자, 합의 해지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한다. 맞죠? 이건 계약이거든요. 일종의. 자, 이 서로 간에 해지 사유가 생긴 것이 아닌데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 합치돼서 성립한다. 맞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는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교차 청약에 한 계약의 성립은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성립되는 거죠.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성립.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계약이 합의 해제에 의해서 관한 청약에 대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어요. 조건을 붙인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맞았죠?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그래서 3번도 맞았고. 4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 그래도 승낙자는 언제나 납부 자유를 갖는다는 거, 승낙은 정략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그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대방은 구속된다. 틀렸습니다. 승낙자는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이달 말까지 승낙하지 않으면은 승낙한 걸로 알겠어라고 청약을 했더라도 그 이달 말이 지났어요. 그래도 승낙의 효력이 안 생깁니다. 승낙은 거기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된다라고 나왔으니까 4번이 틀렸죠. 자, 5번은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거 바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그래요. 의사실현. 자, 의사실현이라는 건 뭐냐면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승낙으로 대신할 수 있는, 승낙으로 가름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면은 그 행위만 갖고도 계약이 성립되는데, 성립 시기는 언제냐?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성립된다고 그러죠.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청약자가 그걸 알았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면 들리죠.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데, 자, 이런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도 맞았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만이 틀렸죠. 청약의 승낙자는 구속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에 회답이 없으면은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 했더라도 승낙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정략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 정략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요,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약 총론 파트에서 5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여기에 배당이 되죠. 자, 정략과 승낙에 틀린 거. 자,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자,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청약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 맞았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오케이. 승낙은, 자, 청약과 승낙은 구별을 잘해야죠. 승낙은 특정인한테만 해야죠. 청약자한테만 해야죠. 그래서 2번도 맞았죠. 3번. 청약과 승낙은 그 기간 내에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자, 이거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이거 틀렸네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대화자의 계약과 격지자의 계약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눠지냐? 뭘 가지고 구별되냐? 시간상의 간격을 가지고. 청약과 승낙이 시간의 간격이 없이 바로 이루어지면 대화자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청약 후 일주일 후에 승낙하겠다고 승낙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시간의 간격이 청약과 승낙이 필요한 경우, 간격이 있는 경우를 격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청약과 승낙이 틀리죠. 정략과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틀리죠. 자, 대화자든 격지자든 청약은 모두 도달 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승낙은 대화자는 도달 시에요. 그렇지만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격지자는 발송 시라는 거. 531조에 나오죠. 승낙은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발송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발송했을 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정략과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틀리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좀 주의하세요. 정략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도 도달시지만 승낙은 대화자는 도달시, 격지자는 발송시라는 거. 이것 좀 꼭 염두에 두십시오. 자, 아무튼간 지금 정략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돼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효력을 잃는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이라고 나왔어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이 돼야죠. 그걸 승낙적격이라고 그래요. 그 상당한 기간까지만 청약 효력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간 내 승낙의 반지를 받지 못하면은 청약 효력은 상실한다. 맞았죠?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까지 청약 효력이 유지되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까지 청약 효력이 유지되는데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은 청약 효력은 상실되죠. 4번 맞았어요.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은 이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맞았죠. 연착된 승낙은 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연착된 승낙은. 그래서 4번도 5번도 맞은 거죠.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 뭡니까? 새로운 청약이니까 청약자가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3번.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또 들어갈까요? 5번 문제.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해서 나오죠. 계속 나오죠. 청약과 승낙.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자,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달하면은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527조. 청약은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처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약은 도달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청약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냐?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까지, 승낙기간이 없을 때는 상당한 기간까지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처리할 것도 없어요. 청약은 상실돼 버립니다. 아무튼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한다. 자, 불특정 다수인한테 청약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에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했어요.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또 행능력이 상실됐더라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청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청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청약 후 사망하거나 행능력이 상실되더라도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3번 틀렸죠.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격지자의 계약에서는 승낙은 발송시라고 그랬어요. 승낙은 통지가 도달했을 때 틀렸네요. 발송했을 때 성립한다 이래야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그러면 4번도 틀렸죠.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청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오케이. 승낙기간까지만 청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까지만 청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번이 맞았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6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청약과 승낙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다 마취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틀린 것은 청약과 승낙에 관한 틀린 거. 자, 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서 계약이 성립한다. 맞았습니다. 주관적 합치라는 건 뭐냐? 당사자가 일치돼야 한다는 얘기죠. 당사자가 일치돼야요. 그 다음에 객관적 합의라는 게 뭐냐? 내용이 합치돼야요. 청약과 승낙이 내용이 일치돼야요. 당사자도 일치돼야고 내용도 일치돼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맞았죠. 1번 맞았고. 자,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맞았네요. 그 기간까지만 청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은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는 거죠. 3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무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안 됐는데도 합치된 걸로만 알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러면 무의식적 불합의 되면 계약은 불성립된 거죠.
계약은 불성립된 거죠. 불성립된 건데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계약이 성립이 안 됐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무효 취소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무의식적 불합의가 되면은 계약은 불성립된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계약은 성립이 안 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이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가능하다는 거.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동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자, 대화자든 격지자든 청약은 다 도달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6번의 답은 3번.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연결되는 거구나. 자, 7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나왔어요. 자, 7번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잘못을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죠. 계약이 체결해서 무효가 돼버렸어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됐을 때 일방 당사자가 잘못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잘못이 있는 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535조에 나오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잘못을 책임을 묻는다는 거. 자, 이것은 어디에서 적용되냐면은 원시적. 원시적이라는 거 뭐냐면은 계약 체결을 당시부터 원시적, 객관적, 어느 누구한테도 또 전부불능.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면은 이 계약은 무효잖아요. 여기에서 적용되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으로 계약이 무효화됐을 때, 자, 일방 당사자의 잘못이 있어요. 일방 당사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요. 잘못이 있고, 상대방은 타방 당사자는 선의무과실이에요.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은 잘못이 있는 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선의무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실익배상이죠. 유의할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비용을 배상해라. 이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익배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계약 계약 체결상의 준비 단계, 체결상의 준비 단계나 교섭 단계상에서 중도의 부당 파기 단계상에서 부당하게 파기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재산상 또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상의 손해를 위자료라고 하죠.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냐 이겁니다. 손해배상이 발생하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법행위의 책임으로서 이 손해배상은 실익배상 속에 들어간다. 그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이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거 주의하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핵심은 여기에 있죠. 일방 당사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고의과실이 있는 잘못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실익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러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아무튼간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풀어봅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리고 있으면은 이건 수량 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이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죠. 이건 아니고 574조 수량 부족이나 이 일부 멸실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574조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이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토지의 전부가 공용 수용이 됐어요. 체결되기 전에
전부가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객관적,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잖아요.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 적용되죠. 적용된다는 거. 자, 가압 매매계약이 체결 후에 제3자의 방화로 가압이 전수됐어요. 계약이 체결된 후라는 얘기는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서 제3자의 방화로 전수됐을 때는 이건 위험부담 문제죠. 위험부담 문제지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 문제가 아니죠. 후발적 불능에서 쌍방의 지책 사이 없을 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해갖고 537조에 나오잖아요. 537조. 그래서 이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 문제는 아니죠. 자, 이것도 적용 안 되는 거고. 자, 4번. 유명 화가의 그림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을 파손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빌려줘야 할 채무자가 잘못해서 파손했으면은 이건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문제가 생기죠. 이행불능 문제지 이것은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자,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 아니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을 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지장 없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 576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 아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그러면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고르라 하겠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는 이 계약 체결상호 과실 책임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7번의 답은 2번. 자, 우리 8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문제죠. 이 동시행항변권은요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동시행항변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간략하게 핵심 정리를 좀 해보고 들어갈까요? 동시행항변권. 자, 536조 동시행항변권이다. 자, 이 동시행항변권은 우리 쌍무계약상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당사자의 채무는 동시행관계란 얘기예요. 쌍무계약상의 양당사자의 채무는 동시행관계니까 항변권이라는 얘기는 거절권이죠. 당신 물건 가져올 때까지 나 대금 못 주겠어. 물건 가져오세요. 그러면 대금 줄게. 또 거꾸로 당신 대금 줄 때까지 나 물건 못 주겠어. 물건 대금 줘야 바로 물건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쌍방이 거절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타방의 이행시까지 타방 채무 상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죠. 자기 채무 자기가 줘야 할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 이걸 동시행항변권이라고 그러죠. 내가 먼저 줘야 할 의무 없지 않냐. 우리 동시행관계지 않냐.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탐의 채무 이행 시까지만 거절하는 거죠.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변제기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영원히 거절하는 건 아니죠.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러면 이건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했더라도 항변권이 있다 한다면은 항변권이 존재해요.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이행지체 책임 없다라는 거. 이행지체 아니라는 거. 항변권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해제권이 안 생기죠. 항변권이 있으면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항변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해야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 거냐, 주장 없어도 되는 거냐. 자, 당사자 간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는 주장 없어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주장 없어도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 거죠. 주장 없어도 이행지체다,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아니다라는 거.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러지만 자, 이 소송상에서는 소송상에서는 주장을 해야 원흉이라고 그러죠. 원흉을 해야 주장해야 참작해 준다는 거.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참작하지는 않아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걸 원흉주의라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 주장을 하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죠. 원고, 당신 피고한테 당신 이행하세요. 근데 당신 받을 건 받고 이행하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럼 원고가 받아갈 수 있지만은 자기가 줄 건 주고 받아가야 하니까 이 전부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이겼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상환하고 이행 받아가세요. 이런 판결을 내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상환 이행 판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이 항변권은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사자의 변경. 자,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바뀌어졌어요. 또 아니면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있잖아요. 채무 내용의 변경.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목적물이 멸실돼서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졌어요. 그걸 채무 내용의 변경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도 항변권은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하죠. 항변권은 존속한다는 거. 당사자가 변경됐다 또는 내용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령지체에 빠졌어요. 수령지체에 빠졌다는 것은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행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자 지체죠. 그러면 수령지체 중인 상대방의 항변권은 소멸을 한 거냐? 여전히 존속합니다. 상대방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존속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우리 동생 항변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죠.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채무자 측에서 이행할 의무자 측에서 주의할 의무자 측에서 상계를 요청하는 거죠. 이게 퉁치자고 하는 거죠. 상계를 요청하면은 상대방 항변권은 의미가 없어요.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받을 채권은 없어지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상대방 항변권을 의미가 없어지니까 상대방 항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죠. 자동채권으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건 동생관계는 의무규정이에요. 선행 특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행 특약을 맺으면 원칙적으로 항변권은 안 생기죠. 선행 특약을 맺으면 원칙은 항변권 없어요. 먼저 이행해야 하니까 항변권 없죠. 그렇지만 선행 특약을 맺었더라도 항변권이 생기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불안한 항변권. 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방의 채무가 현저히 악화되고 있네. 상대방은 이행을 못할 후 이행자의 이행을 못할 염려가 다분해요. 그럼 불안해서 이행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걸 불안한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에 이행을 안고 있었어요. 후 이행기가 도래해버렸어요. 이행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항변권이 생기죠. 후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는 항변권이 생기죠. 자,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데, 자, 해보세요. 중도금은 등기 이전과 동생관계는 아니잖아요. 중도금은 먼저 선이행이에요. 등기 이전과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그러면 중도금이 선이행인데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잔금 기일까지 왔어요. 그러면 중도금 플러스 지연배상 플러스 잔금과 등기 이전이 동생관계가 돼버려요. 중도금도 선이행 특약을 맺은 중도금도 이행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는 항변권 생긴다는 판례죠. 아무튼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접근해 나갑시다. 문제. 자, 동시행 항변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상호 간의 원상 회복 의무. 이거 동시행 관계죠. 서로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상 회복해줘야잖아요. 동시행 관계 있다. 맞았습니다. 자, 구분 수의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데 상호 간에
상호간의 지분은 이전 등기 의무가 있어요.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우리 명의신탁의 해제에 의한 상호간의 지분은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데 그건 동시행관계다. 2번도 맞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된 임차권의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관계다. 틀렸네요. 자, 보증금을 안 주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고 이사를 갔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다는 것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에요. 그러면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답은 3번 나와버렸죠 벌써. 자, 4번 5번 봅시다. 4번 5번은 자, 4번은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돼. 자, 채권은 양도. 채권은 양도다면은 당사자가 변경됐다는 얘기죠. 당사자가 변경됐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한다고 그랬죠. 동시행 항변권은 존속한다. 맞았습니다. 채권 재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고 그랬어요.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채무가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불안한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후 이행 상태가 이행을 못할 현저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불안해서 이행을 못하겠다라는 불안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그러면 4번도 5번도 맞았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8번은 3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 9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9번 문제.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어요. 이행불능. 자, 이게 바로 이 내용이 변경됐다는 얘기죠. 목적물에 관한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돼서 물건의 멸실로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졌다 나오죠. 이걸 내용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하죠. 그 손해배상 채무에도 항변권은 존속한다 이래야죠. 자, 1번 틀렸고 2번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건 불법 점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습니다. 이 임차인이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점유죠. 정당하게 점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 불법 점유가 아니라는 거.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자, 법원이다, 소송이다. 법원이다, 소송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주장을 해야 참작해 주지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려할 사항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1, 2, 3번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채권자가 이행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항변권을 받아들이진 경우 채권자의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틀렸습니다. 4번도 틀렸고 1, 2, 3, 4 다 틀렸어요. 그러면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에 자 여기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은 항변권은 생긴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나 동시행 관계가 된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얘기해 줬잖아요. 중도금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잔금 기일까지 왔어요. 중도금 플러스 지연배상 잔금과 등기 교부가 동시행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번이 맞았죠. 답은 5번이네요. 9번 문제에서 답은 5번. 자, 10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0번 문제.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러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을과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틀린 것은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우리 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문제에 접근해 나갑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우리 정리해 볼까요? 539조부터 나오죠. 539조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을한테 1억 원에 매매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은 이 갑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매도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3자 병한테 갖다 주기로 했어요. 이 제3자 병을 수익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대금을 병한테
지급하기로 요청하는 자다. 이자를 요약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응락하는 자다 해서 이자를 낙약자라고 그러죠. 이 낙약자가 대금 채무자잖아요. 대금을 취할 채무자.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는 수익자죠.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인데 이 계약 당사자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보상 관계라고 그래요. 이 보상 관계가 기본 계약이죠. 이게 계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보상 관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됐어요. 또는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동시행 항변권이 있어요. 이랬을 때는 이걸 가지고는 수익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죠. 수익자에게, 병에게 대항 가능하죠. 무효 취소다 또는 동시행 항변권을 대항할 수 있죠. 이 수익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 규정에 해당 안 돼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 규정에 적용 안 된다는 거. 왜? 계약은 이거 하나 속에서 나온 거지 병이 또 다시 계약을 맺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약자와 수익자와 어떤 관계가 있죠. 이걸 대가관계라고 그래요. 이 대가관계는 계약의 원인관계이기는 하지만은 계약의 내용은 아니에요. 계약의 내용이 아니니까 이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 또는 부존재 이런 사유가 생기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 계약에 영향이 없다. 계약에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는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런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수익자는요. 이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죠.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죠. 그러면 이 수익 의사표시는 자, 이 낙약자한테 했는데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양도상속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고 권리의 발생 요건이에요.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자, 그러면 낙약자 측에서는 수익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요청해 볼 수 있죠. 이걸 낙약자의 최고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요청했는데 확답이 없으면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되면은, 이 제3자에게 채권이 확정돼요.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대금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죠.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낙약자가 채무 이행을 안 해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하면은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은 없어요. 수익자는 요약자만이 해제권이 있잖아요. 해제 못하죠. 그 대신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죠. 낙약자한테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했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이게 연거푸 나왔는데 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을 청구했어요.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는데 이행 후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 있잖아요. 무효 취소 해제됐어요. 그러면 이행을 했던 부분을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거. 이건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은 이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 을은 갑한테 청구해야죠. 갑한테 청구해야지 수익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 정도 잘 내용을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틀린 것은 자, 병이 매매대금을 수령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낙약자는 최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 확답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다. 맞았죠. 근데 확답이 없으면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자, 을한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 2번도 맞고. 자, 3번. 병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요약자가 계약 당사자니까 취소권 해제권은 요약자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0번에 3번이 틀렸고. 자, 4번. 자,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병한테 이미 대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 회복 청구 상대방은 아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번도 맞았죠. 자, 5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은 을은 특별한 사정이면 병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대금 지급을 주는 것은 동시행 관계니까 이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한테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번도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우리 11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자,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자,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면은 여러분들 계약 체결 상호 과실 책임 문제는 안 생기고 위험부담 문제를 생각해야죠. 위험부담 문제. 자,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됐을 때 틀린 것은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이로 쌍방울 귀책 사이 없이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잖아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대금 지급 을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일 때는 채무자 지금 을이 채무자거든요. 을 소유 주택이라고 그랬죠. 을이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채무자가 주택을 넘겨줄 의무자니까 매도인이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 못 하죠. 537조에 나오죠. 537조를 보면은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1번은 맞았죠. 1번 맞았어요. 자, 2번.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어요.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는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미 지급했던 이거 대금 지급 청구 못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든가 중대금을 지급했으면은 그거 다 반환해 줘야죠.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번도 맞았죠. 537조 같은 얘기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이 과실로 주택을 갑의 잘못으로 자, 매수인의 잘못, 매수인이 지금 갑이잖아요. 매수인의 잘못으로서 이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538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해갖고요.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해야죠. 그러면 갑은 대금을 주더라도 건물을 넘겨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538조에 의해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니까 3번도 맞았죠. 그러면 4번 볼까요? 4번. 자, 을의 과실로 지금 을이 채무자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잘못으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았네요. 이건 이행불능 문제라고 그래요. 이행불능이면은 최고 없이 채권자는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이행불능 문제니까 최고 없이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맞았죠. 자, 을의 과실로 멸실됐을 때는 4번도 맞았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채권자의 지체죠. 채권자가 안 받아주기 때문에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주택이 소실됐어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됐을 때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538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을은 매도인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틀린 걸 골라라. 답은 5번이네요. 11번의 답은 5번. 자, 이 지금 11번 문제는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죠.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주의예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는 채무자가 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면 채무자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받았던 대금에 대해서는 다 반환 해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538조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잘못으로서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경우, 또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해야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서는
이 채무자는 이행이 면제되는 대신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이 면제됨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요. 538조 2항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는데 대금 청구를 이행이 면제됨으로 대금은 받지만은 이행이 면제됨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익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라는 거. 예컨대 건물이 매수인의 잘못으로서 건물이 다 붕괴됐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줬다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매도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대금은 받을 수 있어도 세금은 양도세는 채무자, 매수인에게 넘겨줘야죠. 그게 538조 2항에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간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후발적 불능인데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 예의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예의적으로 전환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잘못 없는 후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것이 위험부담이다 그랬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11번 문제까지밖에 못 풀겠네요. 11번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12번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정리가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잘 등장하니까 우리 이 내용을 중심으로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해야 이 실력이 올라가고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십시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